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합니까? 예.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듣는 분들은 매주 듣는데 왜 그래? 아, 그렇나요? 네. 예, 지금 우리 뭉치 씨가 뭔가 갑자기 저번에 했었구나. 그렇지. 저번에. 네. 저희 둘이 하는 거, 둘이 하는 거. 그 둘이 하는 거. 지난 주에는 우리가 그죠? 네. 놀면서 하는 재테크 윤지경. 어떻게 하면 놀면서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래서 모셔서 들었더니 놀면서도 되네. 컨셉이 좀 신선했어요, 그죠? 그렇죠. 조회수가 많아요, 놀테크. 네. 또 아무래도 네. 여성이니까. 작가분이 한턱 쌓아야 돼. 우리 때문에 혹시라도 책이 많이 팔렸다면 그건 누구 덕분? 꼰대 덕분? 꼰대 덕분? 머니스토리 덕분? 네. 그래서 그 행사가 많았어요, 맞죠? 지난주에 또 개천절이 있었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지난주에 이제 놀테크 그것이 그 개념 컨셉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희생하지 말고 너무 과도하게 희생하지 말고 네. 그렇다고 미래를 무시하고 오늘 팡팡 쓰지도 말고 그렇지. 그것들을 균형이 필요하고 그 균형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 참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또 놀러 갑니다, 저는. 캠핑을 떠나요. 가족끼리 놀러 가요? 예. 그래서 참 가족끼리 놀러 간다는 게 아유 나는 생소해요. 가족끼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닌데. 저는 주위에서 골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골프를 안 치냐고 빨리 배우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그 운동적인 취미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운동을 한다, 그 골프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운동 관련 취미를 가진다면 그 제 혼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 집에 가면 밥 안 줄 것 같아. 근데 캠핑을 하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캠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지. 약해져요? 왜 약해져? 아직까지 우리 꼰대들 세대에서는 그리 한다고 해서 혼자서 논다고 해서 밥을 안 주는 일은 없어. 밥을 쟁취해야 되는 거지. 안 주는 일은 없는데. 그럴 때마다 밤마다 두려워하신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대로 내가 숨이 붙어 있나 싶어서.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그것을 즐기는 거지 뭐. 그렇지. 한계상을 즐기는 거지. 요즘 젊은 분들은 보니까 뭐 거의 집에 가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뭐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둥, 이게 또 가족과 같이 꼭꼭 놀아줘야 된다는 둥,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한편 가족 행복 이런 지수들, 뭐 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그렇게 자주 놀러 다니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끼리는 이제 뭐 등산을 간다든지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지. 뭐 캠핑을 간다고. 캠핑을 간다고. 그 참 대단한 모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꼰대 나이 때와 제 나이 때 나오는 건데, 제 나이 때 가족과 등산을 가자 이러면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 근데 캠핑을 가자 하면 그나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 산을 잘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살기 힘들어서. 자기 왜 힘들까 해보면 집값이 많이 비싸. 집값이 비싸죠. 집값이 많이 비싸니까 비싼 집값을 감당하다니 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집값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가 별로 없는 거지. 내 쓸 데도 없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해줄 것도 없고, 그냥 뭐 해야 돼? 몸으로 봉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캠핑 가게 된다는 소리인 거죠. 오늘 영 피치가 잘 안 맞죠? 그렇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이제 우리 꼰대 세대에서는 몸으로 봉사는 주로 이제 침대를 뜻하는 침대. 근데 그 침대에서의 몸으로 봉사가 안 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참 이제 온갖 눈칫밥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깡다구로 버티는 거지. 깡다구로. 자, 오늘 이런 또 기분이 다운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자, 깡다구로 버신다는 꼰대도 지금 현재 깡다구로 버티고 있으시죠. 버티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청취자분들은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분이 월세를 산다. 네. 그렇지, 월세를 산다. 네.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월세를 사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감사하게도 네. 계약 갱신을 하면서도 집값 올려주라는 말이 한 번도 없으셨다. 한 번도 없으셨다. 자, 근데 네. 이게 우리 뭉치 씨도 요즘 네. 뭐 집값을 막 올려주라 해가지고 네. 지금 이삿집 알아봤어요? 아니요, 그냥 최대한 버틸려고요. 올려주고 그 버티기로 했어? 네. 근데 네. 이게 집값을 올려받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사람도 또 자기도 집값을 올려받아야 돼. 연세. 자기도 그렇지. 전세 산다면. 그렇지. 예, 그런 현상,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자기가 그 집 소유주고, 자기가 네. 자가에서 자기는 살고 있고, 그런데 전세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같이 부하내동해서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 보면 이게 전세를 낳는 분 특징이 뭐냐면, 다 투자용으로 사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자기도 이거를 전세를 끼고 투자용을 산 거기 때문에 자기도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오르니까 그렇지.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그렇지. 올리는 거. 근데 그냥 올려서 목돈이 1억 2억 올려달라 해가지고 1억 2억이 목돈이 생겼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가만 보면 그렇지. 자식들한테 빼앗기기 쉽고 엄던데 또 목돈 생겼다고 뭐 엄던 일을 하다가 또 날리기 쉽고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네. 또 2년 동안 사실 쓰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쓰는 건데 2년 동안 마땅히 그 연세에 공격적으로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연세고 그 연세에 마땅히 굴릴 것이 마땅치 않아요. 근데 괜히 그 돈 쌓아 놓으면 결국 누구 호주머니에 가냐? 자식들 호주머니 가기 쉽다는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돼? 빚이 돼. 근데 이 전세금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 언젠가는 또 거품이 깔아앉거든. 그때 또 계산해야 돼. 예, 그래서 굳이 나는 우리 주인집 할머니가 너무 현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현명하다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네. 지금 다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서 오늘 기사에도 이런 게 나왔어. 읽어만 드릴게. 제목. 추가 경기 부양책 왜 나왔나? 또 나왔는데 더 식기 전에 재정 수혈로 경기 더 살린다. 되살린다. 이렇게 자꾸 이제 정부 재정을 푼다는 건데 제목만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제목만 들어보면 이제 경기가 힘드니까 돈을 풀어서 조금 마중물을 놔주겠다 이런 개념인 그렇지. 거죠. 근데 이렇게 네. 정부에서는 뭐 수조, 심지어 수십조를 푼다고 쳐요. 네. 그걸 n분의 1로 나누면 월급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근데 그 전세는 당연히 1억 올려달라잖아. 네. 이게 무슨 표가 나냐고 이게. 그죠? 이게 아무 표가 안 난다는 거지.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저건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이런 것을 못 겪는 사람들이 탁상 행동이라는 거지. 자기들 할 도리 하는데 실제 그게 네. 우리 그 경기 일반 서민들의 경기 소비 지출을 이렇게 늘려주느냐? 늘릴 수가 없지. 지금 1억을 올려달라는데 2억을 올려달라는데 뭘 어떻게 늘릴 수가 없지. 안 그래요? 한도 늘려주잖아요. 대출 한도. 그렇지. 대출 한도만 늘려주지. 대출 한도만. 네. 예적금은 적금 이자는 2%도 안 되는데 대출 받으면 7%, 8%, 8% 뭐 싼 전세 대출 해도 3%, 4%를 달라. 3%, 4%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그래서 토픽이 월세 시대를 대비하라야. 네, 월세 시대를 대비하라.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조금 한번 볼까요? 근데 월세 시대를 대비할 게 아니야. 이미 월세 시대에 왔어. 이게 뭐 대비할 게 없어 지금. 1억 2억 올려달라는데 지금 월세 시대가 온 건데 뭐 대비할 게 언제 대비해. 그래서 지금 집을 안 사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일단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세로 산다. 아니면 세금이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집을 안 사고 이제 렌트의 개념으로 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집을 이제 그 투자 용도보다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소모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집을 안 사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집을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이제 월세를 살았는데 그때 월세를 살기 시작했던 건 첫째 돈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예, 절대적으로 돈이 없었고. 네. 네, 그 뒤에 월세를 살지 않았음에도 요즘 같이 이렇게 이제 월세가
보편화되기 시작. 사실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보편화되기 전에 나는 이미 그때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살았고, 네. 그때 또 전세를 100% 전세를 돌리거나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월세를 계속 살고 그 월세를 계속 유지했던 이유는 첫째 그게 재밌었거든. 재밌었어요. 네네. 그죠? 예, 은행에 뭐 이렇게 은행에 가면 왠지 아무래도 우리가 은행 장사를 시켜주는데 이자를 시켜주는데도 왠지 은행에 가면 사람이 꼭 사정하러 오는 거 같잖아. 그죠? 네. 네, 사정하러 오는 거 같잖아. 네. 막 왜냐면 그 애는 걔들이 심사를 하니까. 그렇지. 왜 심사를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싫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돈을 그 대출을 받아서 그 은행에 이자 주는 돈이나 그 돈을 집사로 주는 거나 그죠? 또 한편 내가 그 돈을 올전세로 해가지고 전세금 올려서 깔고 앉아 있으면 내가 그렇지. 그 돈을 또 기회 비용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수월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그냥 월세 주고, 네. 월세 주고, 대부분 네. 이제 전세 끼고, 네. 전세 끼고 월세 주고 사니까, 그것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 그게 아주 편안해졌어요. 네. 예, 편안해졌어. 뭐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우리가 월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전부 대출. 네. 형태만 다를 뿐이야. 그렇지. 누구한테 주냐 네. 그 차이 뿐이지.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네. 이래 이제 월세에 이제 적응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적응이 돼 있는데 월세를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주인 할머니 같은 이런 아주 착한 할머니도 또 만나게 되는 이런 행운도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 가시는 분들이 한국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전세나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한 제도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전세금만 내주면 집주인이 세금도 내주고 재산세도 내주고 다 한다 이거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고 이런 제도가 어디 있냐 이거지. 즉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있겠다 이거죠. 그 이론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집을 사면 처음에 지등록세 내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내죠. 그리고 뭐 직장인들 빼고 나면 지역가입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4대 보험이 그 국민건강보험이 오르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대한 목적이 없다면 제가 이제 주거형이 아니라 투자형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형 관점에서는 집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전세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상승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은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신 분들이 이제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그 이제 묻지마 투자, 즉 사놓으면 오르는 시대였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 보급률이 벌써 이제 100을 넘은 거죠. 주택 보급률이. 이 상태에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아닌 저성장 시대에서 공급 물량이 충분히 그 주택 보급률을 100을 넘긴 상태에서는 그런 추가 투자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 과거와 같은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집을 사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그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시그널이 이제 시장에서는 또는 시장이라고 이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주로 업자들, 네. 또 건설 회사들, 네. 그리고 또 정부들 네. 이런 쪽인데 이런 시장에서의 시장이 바라는 시그널은 집을 사라라는 거죠. 사야지. 네,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사야 세금도 많이 뜯을 수 있고, 그죠? 예, 집을 사서 취득세, 양도세, 또 집을 사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각종 이제 생기는, 이제 세금 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전세금도 잡겠다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시장의 시그널은 그건데, 우리가 냉정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의 폭탄 같은 그런 압박에서 이게 계속 집값이 오르겠다. 끝없이 오르겠다라는 사인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버텨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는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집이 현재 그 자산의 70,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 사람들 돈이. 은퇴하신 분들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망가지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망가진 게 우리나라 자체 경제가 망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수 경기를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라 입장에서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실수요자 목적에서 보자 이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나라 그렇게 하는 건 이해될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집을 사야 하냐, 말아야 되냐. 그게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는 지금 목 조르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 레슬링 같은 뭐죠? 아마추어 레슬링 뭐 쪼르기, 쪼르기 한 판. 헤드기어. 유도에 이제 쪼르기 한 판. 네. 쪼르기 한 판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쪼르기 한 판에 들어갔는데 내 집 살게. 대출해줘. 이러면 바로 한 판 성. 끝나. 근데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좋다면 오르는 게 좋은데 너무 과도하고 또 모든 어떤 이렇게 자산의 가치는 가격은 주식도 마찬가지 항상 오르내림이 있어요. 네네. 너무 과열되면 냉각기가 필요하고 네. 냉각기에서 다 틀어내고 바닥까지 틀어내고 그때 다시 또 상승하고 이 곡선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네. 그럼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어쨌든 과공급이 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지. 그런 과공급된 부동산 자산에 엄청난 부채가 쌓여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것은 틀어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이미 진입해 있다. 그렇죠. 틀어내야 되는 시기에 이미 진입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틀어내는 이 시기가 매우 고통스러움으로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움으로 이것을 정치적인 여러 지역학관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거 네. 소위 말하는 폭탄을 돌리려고 하는 수건 돌리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목조르기다라는 거죠. 목조르기. 그러니까 이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 그러니까 이제 버티실 분들은 버티는 게 맞아요. 이 버티신 분들은 근데 기준이 뭐냐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다 버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투자형 목적이 아니야. 난 집값 상관없고 일단은 그 여성분들 심리적 목적이 뭐냐면요. 주거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최근에 많이 느껴요. 그리고 실질 상담을 보면 그분들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명의의 집이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분들은 그게 이제 집을 꿈이 심고 이게 로망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사도 되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버리시고 대신에 내가 그 직장에 이제 그 지역에서 애들도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고 그 남편도 직장을 계속 은퇴까지 거기 계속 지내야 된다면 그런 분들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사도 된다 이거죠.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사세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은 새 집을 사시겠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거래되는 건 신규 분양밖에 안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헌집이잖아요. 그걸 팔려고 하는데 그게 팔리냐 이거지. 안 팔린다 이거죠. 이에 대한 이제 모순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어느 아파트가 195대 1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보도를 보는 순간에 와, 이게 큰일 났다. 빨리 집 사야겠다. 어떻게 청약 저축해가지고 통장 만들어가지고 빨리 나도 저기에 넣어봐야겠다. 저 경쟁에 나도 들어가야겠다. 이런 위협을 심리적인 위협을 받기 충분한데. 까보면 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195대 1 되는 것도 사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고 그들만의 리그도 사실은 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런 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게 지역별로 괜찮은 지역 자체가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최근에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세요. 주택 인허가 수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보다 지금 최근에 주택 인허가 증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어요. 주택을 이제 짓는 거를 허가해 줄게. 인허가를 받는 거죠. 즉, 그 말의미는 뭐냐면요. 인허가가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이 되죠. 그럼 아파트가 짓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죠. 2.5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2.5년 뒤에 완공이 되겠죠. 그게 일시에 공급이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얘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제한들을 조건을 풀어서 한다고 얘기 나오죠. 서울 수도권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상당 부분 있어요. 저 성남시 규모만한 것들이 재건축이 공급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공급이 되겠죠.
그 물량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집값이 특히 신규 분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까 195대 1, 200대 1 이렇게 해샀는 이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정부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대량 택지 공급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그렇지. 그런 발표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공급 못 해요. 지금 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공급을 해?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으로만 넘어가도 지금 그 당시에 도심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동대문 쪽이라든지 엄청난 아파트가 있어요. 이미 엄청난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들이 지금 건배들이 그냥 쏟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뭐 대량 택지 이런 것을 할 행편이 아닌 것이고 이미 공급되어 있는 이 아파트라도 제대로 잘 순환이 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그것의 일환으로 계속 지금 소유자들한테 사라 하는 건데 이게 목조르게 들어가던데 이것에 내가 항복해버리는 순간에 평생 정부와 은행에 항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경제적인 순환 논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재밌는 건 매스컴을 보는데 과거 2002년부터 부동산 쭉 강성했잖아요. 2002년도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부동산 안 오른다고 얘기 나와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도, 7년도에 부동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간다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끊겼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동탄 있잖아, 동탄. 동탄에 보면 전세가율이 거의 90%예요. 동탄이 거의 80%, 90만 대는 이르는데 그것은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 동탄이라는 데가 삼성을 끼고 삼성의 배후 도시잖아요. 삼성전자 배후 도시잖아요. 거기가 동탄이라는 데가 수원. 그럼 이 동탄이라는 데가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오르겠다 하면 지금 전세가율이 80%, 90%가 아니라 이 아파트가 절대값이 올라줘야 돼. 올라주면서 거래가 활발해져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의 아파트를 누가 살려고 하지 않아. 차라리 전세를 90%, 80%, 90%가 아니라 95%까지 주더라도 그걸 주려고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지 그걸 사지 않아. 이런 현상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조금 이어나가면 그 경제 순환을 본다면 지금 아까 주택 인허가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2, 3년 뒤에 그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 공급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 2, 3년 뒤에 어떤 경제 현황이 일어날까 이걸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지금 현재 경제 이슈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를 언제 인상하냐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의 금리 인상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그 주변국들은 금리를 같은 방향으로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지금 이제 저금리로서 빚을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놨어. 근데 이게 3%니까 버티지 이게 4%, 5%, 6%, 7% 계속 올라가 봐봐. 그 중요한 거는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값은 계속 그것 때문에 집값이 이제 또 하락에 대한 기로 들어온다면 행여나 여러분들은 집을 대출을 지고 산다는 거는 상승 안 하면 무조건 손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제 사이클을 그리고 지금 현재 2,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하나 드리면요. 희망을 드리면 좋아요. 희망을 드리면 뭐든 어둠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어둠이 깊고. 그렇지. 지금 요즘 전세값이 그냥 주변에 돌아보면 그냥 1억 2억이 어디 뭐 어느 집에 뭐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말이지 1억 2억이 그냥 억 하면 억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시장의 폭력이에요. 시장의 폭력이 너무 임계점까지 오른 거예요. 이것은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진짜 이제 집값이 진짜 꼭지까지 왔다. 발악을 하거나 어둠이 깊어질 대로 깊었구나. 이었고 새벽이 머지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새벽이 오면 꼰대는 이제 집을 삽니다. 그 새벽이 지금 어둠이고 그 새벽이 그 새벽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조르기 한 판에 걸려들면 안 돼. 조르기 한 판 버텨야 돼요. 지금 할 수 없이 그 돈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방 2칸짜리 한 칸을 찾아야 되고 할 수 없이 그 버스가 지금이라도 1시간 거리에서 오면 안타깝지만 1시간 반 거리로 가야 돼요. 버텨내야 돼. 그죠? 네, 버텨내야 돼. 그래서 금리 인상기 때는 생각보다 실물 자산이 좋긴 좋은데 부동산은 지약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출받아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실수요자들은 그냥 사세요. 그 지역이 40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행복이고 로망이 있으면 사시라고. 그렇지.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을 사고 대출받아서 올라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예. 또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 그렇지. 예. 그런 부분들은 꼰대 말처럼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꼰대 글씨가?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침이요. 그렇지. 새벽에 이슬 먹는다. 그렇지. 지금 이제 저렇게 한 판. 저렇게 한 판 들어갔다. 저렇게 한 판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 목 졸르는 상대방도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심판의 호각이 붑니다. 그러면 이미 동이 틉니다. 그죠? 동이 틀 때 우리는 지금 30분 더 멀어진 그 대중교통을 30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이 또 대중교통까지 나와버렸네. 우리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 1억을 올려달라는데 네. 어디를 어떻게 해? 어떻게 30분이나 할 수 없이 심하면 1시간 더 먼 거리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시간이 결코 오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좀 말씀드렸고, 이제 개 중에도 좀 지역적인 아니면 특수적인 물건에 따라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은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저희 제휴된 회사들이라든지 업계 관계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사실 부동산 컨설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죠? 시장 전체의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세하게 좀 찝어서 저희가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개별적인 질문들은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 오셔서 간략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새벽이 다가온다. 새벽이 다가온다. 조금만 버티자. 그럼 뭐 줍니까? 뭐 주나? 뭐 주죠. 이제 그저 줍는 시대가 와. 줍는 시대. 전세금을 올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전세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좀 버티자. 그럼 꼰대 집 살 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집 살 때까지, 그죠? 나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렇게 우리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버텨가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